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거는 이빨이 깨져가지고 의치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깨져가지고 보기 흉하니까 마스크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됐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괜찮습니다. 원래 10년 때 가르라고 그랬었는데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깨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험을 보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의 목적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이 최종 시험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최종 시험 전에는 항상 모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암기 방법이 있어줘야 돼요. 이런 암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많이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뭐 고등학교 이런 시험까지 쳤다면은 문장을 암기하는 게 아닌 그냥 키워드라든지 이 정도 객관식 시험에 특화된 암기만 해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문장을 암기할 때 어떤 식이 방향이 좋은지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시험 문제를. 이제 2주차부터는. 그러면은 한 5문제 정도 나눠드릴 건데, 5문제를 받고 여러분들이 이 5문제에 대해서는 암기를 막 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보는 당일날은 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전날에 암기했던 게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테스트 해보는 거고, 아, 효과가 별로 없더라.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라고 또 고민해보고 그 다음 주 시험 치고 이런 식으로 12월 달까지 그렇게 암기 방법을 찾아 나가시고 그거를 구체화하고 갈고 닦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암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불안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이제 2문자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문장을 그냥 그대로 외워야 하는 그런 방법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2문자를 따시면은 나중에 점점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몇 번 따드릴 거예요. 네, 따게 되면은 그 리듬감이 생겨서 네, 정말 아주 이렇게 정확한 문장이 뽑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작년에 그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올해 시험을 봤습니다. 올해 시험을 봤고 합격할지 안 할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합격이에요. 합격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선생님 이제 2문자를 좀 활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요청을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땄던 이런 2문자 같은 거 필요할 때 쓰시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책을 주셨어요. 책을 이렇게 스캔을 이렇게 요 노란 없네 이게. 잠깐만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노란 색깔 읽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좀 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책이 진짜 보이시죠? 네. 그래서 관세법 공부 한번 하고 나면 손을 씻어야 된대요. 너무 많이 묻어 나와가지고 책이 이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면 안 붙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너무 깔끔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 집중은 오로지 내가 이렇게 습득하는 데만, 공부를 하는 데만 집중을 좀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이제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치고 이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절대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항상 틀리게 되는 것이고 변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 거 개의치 말고 이렇게 생기면 우리는 못 읽거든요. 우리는 못 읽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생겼으면 자기가 맨날 쓰는 거라서 충분히 다 어느 부분을 읽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충격 좀 받으시라고 처음에 이거 가져왔어요. 네.
여기 써있네. 김하늘 겁니다. 예, 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덤핑 보내드리려고 그랬었는데, 덤핑은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보내드릴 수가 없었다고. 예, 그 친구가 이번에 덤핑 나오기를 간곡히 기도를 했었대요. 예, 아주 나오면 찢어버릴 거라고. 근데 안 나와서 아쉽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멘탈을 위한 자료? 네, 멘탈을 위한 자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나눠드릴 거가 이제 그 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거 있죠? 심의위원회 정리한 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번 시간에는 그 법령집이랑 같이 목차 노트를 이제 같이 활용을 할 거예요. 목차 노트를 보시면은 뭐 머릿말을 보실 필요가 없는데 제가 머릿말 여기에다가 이제 도움을 주신 황준성 관세사라고 따로 있거든요. 황준성 관세사 이름을 넣어놨는데 이제 법학사님이 빼가지고 지금 서운해요 지금. 네, 우리 준성이가 많이 도움을 줬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목차가 있는데 이제 목차는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목차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 노트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생겨서 좀 글을 이 여백에다가 많이 쓰시라고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또 좀 약간 압축해가지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니까 앞쪽에 목차에다가는 이 로마자까지만 정리해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장의 이름하고 이제 절의 이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조문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가 목적, 관세법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조문 이름이 이렇게 다이아로 표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큰 구성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문이랑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 부분 보시면은 이제 다이아 밑에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고 그 밑에 괄호가 있죠. 아라비아 숫자가 지금 통관등, 운영인등, 탁송품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호가 몇 개 있지? 19개인가 있을 거예요. 19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분지어 놓은 게 이렇게 세분화된 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를 본다? 그럼 일단 숙지해야 된 거는 아라비아 숫자부터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세부적인 것, 그 다음에 두 문자 이런 식의 구조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기본이론을 배웠었고요. 기본이론을 기본이론 2개월, 3개월 과정인가요? 3개월 과정, 맞나요? 3개월 과정을 하면서 여기에서 각 내용에 대한 이해 배웠었고요. 이해. 그 다음에 구조를 배웠었어요. 구조에는 세부적인 구조까지는 대략적으로만 배웠고 여러분들이 이 기본이론 시간 때 암기 그냥 숙지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 구조는 이제 큰 구조, 장, 절, 관, 그 다음에 그 관을 조금 더 세분화해 놓은 그 중간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충분히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장부터 13장까지 그 구조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지금 가서 집에 복습할 때는 이 구조 위주로만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1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1장의 절이 몇 개로 나눠져 있죠? 4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통칙, 그 다음에 법적용의 원칙, 그 다음에 기간과 기한, 그 다음에 뭐였죠? 서류 보관 등, 서류 송달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4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통칙에는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가 목적, 다이아로 되어 있는 거죠. 목적, 정의,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징수. 징수. 그럼 여기서 끝났죠.
이런 식의 구조가 여기도 그러니까 총 3가지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근데 여기 조문이 몇 개 있죠? 4조까지 있거든요. 4조까지 있어요. 이 징수가 2가지로 나눠진 거죠.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압축 정리 말이죠. 압축 정리 시간 때는 목차 노트를 좀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습을 무조건 해야 되겠습니다. 예습은 오늘은 예습을 할 수가 없죠. 예습을 해왔어야 되는 거죠. 네, 해왔어야 되는 거죠. 1장에서 2장 하고 오해하실까봐 먼저 써드려요. 5장 하셔야 됩니다. 5장. 그래서 다음 시간은 5장이에요. 3장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3장, 4장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예습을 5장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5장을 예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처음에 당연히 구조 파악하시고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한 느낌 파악하시고 어떤 내용이었어 라는 것을 그 단어를 보고 떠올려야 되는 그런 느낌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나눠드린 문제가 5문제 정도 된다고 그랬죠? 5문제에 대해서 암기 방법 고민해 오시고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여기선 2문자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문자를 땄으면은 2문자 어떻게 따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2문자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암기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세네라고 하면은 수세네라고 하면은 수세네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고 수세네를 보면서 문장이 그러니까 수가 뭔지 세가 뭔지 내가 뭔지만 읽을 수 있으면은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읽는 용도로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문자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째 예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취약한 부분을 좀 발견해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취약 파트.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취약 부분을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그냥 읽어도 취약 부분이 보여요. 왜? 읽는데 읽기 싫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취약한데죠. 근데 구조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한다고 그랬죠? 구조를 쓰다 보면은 여기가 뭐였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취약한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발견해가지고 이 부분을 공부를 해오셨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질문은 무조건 해야죠. 왜 질문을 해야 되냐면은 이해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 나중에 12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해할 시간이 없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예. 그때 이해하려고 하면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취약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질문 내용 파악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질문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제 단서를 많이 붙여요. 네. 의미가 없죠. 자기가 알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고퀄의 질문인지 저퀄의 질문인지 그딴 게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알면 끝나는 거니까. 오케이? 어떻게든 아는 쪽으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습을 좀 해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다시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 노트에 있는 목차. 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있는 이제 목차 노트를 달달 암기를 해야 되나요? 이 문구를 그대로 암기를 해야 되나요? 문구를 암기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뭐 법 해석의 기준과 소극과세의 금지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러한 느낌이 나도록만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절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뭐 해석 관련된 거 있었고, 뭐 두 번째 신의성 뭐 이런 거 있어, 성실성 뭐 이런 거 있었고, 이런 식으로 구분만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회독하면서 점점 구체화되니까 처음부터 구체화가 되도록 노력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1장 말고 2장을 보시면은 이런 느낌을 또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달달달달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흐름이 있는지, 어떤 논리가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그 논리에 따라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각각을 외우게 되면은 그냥 암기할 거리만 많아지는 거지. 그럴 바에야 그냥 본문 외우는 게 나아요. 알았죠? 목차를 따로 외울 바에야. 논리나 이 흐름 자체를 위주로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면 식으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득을 하는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너무 많아요. 네. 자, 통칙 부분, 통칙 1절, 통칙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조의 목적. 그 다음에 2조 정의가 있는데, 여기가 총 몇 가지로 구분이 됐었습니까? 수출, 수입, 반송 등, 그래서 수입 등 세 가지로 되어 있었죠. 수입 등이랑,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물건. 이렇게 세 가지로 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수입 등이었죠. 이게, 정의를 떠올리면서, 수입 등, 여기까지는 암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수입 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을 암기를 해서 뽑아내려고 그러면은 너무 많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는 뽑아내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수입, 반송.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물품이 수출, 수입, 반송을 하는 건지, 내국 물품, 외국 물품.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운송수단을 통해서 운송수단. 그러면 다 왔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통관을 하거나 아니면 환적을 하도록 하지.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뽑아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만든 사람의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파악해 나가는 게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수입 등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 뭐였습니까? 수입이었죠. 자, 수입의 정의 뭐였습니까? 수입의 정의 두 가지 키워드만 있었죠. 반입, 그 다음에 소비 또는 사용.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문자를 딴다라고 하면은, 우의 반. 이런 식으로 두 문자 따시면 돼요. 우의 반. 우의 반이랑 또 뭐였어요? 우에서 소사. 이렇게. 소비 또는 우에서 소사. 뭔가 공통점이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죠. 괄호 안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 문자를 먼저 따시는 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의는 따로 보세요. 알았죠? 정의를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자, 내국 물품, 외국 물품 여기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외국 물품 정의 어느 부분 체크하라고 그랬습니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이 문장은 무조건 우리가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관세법 전반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어디서 쓰였죠? 뭐 제품과세라든지 아니면 뭐 입항전 수입신고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그렇죠? 많이 쓰였었죠. 그리고 어디까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가 외국물품의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거, 이거는 따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국물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국물품에서는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감옥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감옥이.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자, 남욱 같은 경우에는 이 감옥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남욱부터가 좀 이상해지는데요. 남욱이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남욱에 있느냐? 뭐의 예외예요? 어떤 거예요? 이 감옥이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의 예외죠. 그렇죠? 얘는 우리나라에 없잖아. 왜? 입항하기 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외와 관련된 게 그 대신 수리가 됐더라. 수리가 됐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수리된 거. 그것도 내국 물품이더라.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라목하고 마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수리가 없어요. 수리가. 수입신고가 수리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물품이라는 게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있는 물품인데 지금 수입신고 수리 전에 있는 물품일지라 하더라도 라고 해서 반출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목, 라목, 마목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있는 문장만 숙지를 하면은 그것의 예외로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은 읽어서 이해할 만한 거 빼고 나머지 이해가 굉장히 좀 힘든 것들 위주로만 수업을 좀 하도록 할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탁송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탁송품. 탁송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다 이해할 만하죠?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이런 것들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 업으로 하는 자인데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상하죠.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여러분들이 COB라고 숙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COB, 이제 쿠리어 온 보드. 그래서 탁송품 운송업자가 쿠리어라는 건데 이 사람이 탔다. 휴대폰을 가지고 탔다. 그래서 쿠리어 온 보드, COB 화물은 제외한다. 라고 줄여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얘를 뭐라고 오해하면 안 되냐면은 따이공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따이공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농산물 같은 거를 여객기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탁송품 이렇게 뿌려버리는 사람들이 따이공이죠. 그 사람들은 국제무역선 타고 오는 게 아니죠. 여객선, 여객기 타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업자는 업자예요. 자, 관세징수의 우선. 여기는 이제 기본 이론 시간에 두 문자를 따놨습니다. 관납물이라고. 관납물 따놨어요. 그래서 이 3조 같은 경우에는 관납물에 대해 오면은 우선. 관납물 X면은 동일. 이렇게만 숙지를 해놔도 얘로 문장을 복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관납물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 관납물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는 동일. 그러니까 이 문장까지는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데 2항에서 첫 번째 문장에 좀 문제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숙지를 해야 되나? 그냥 강제징수라고만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징수. 강제징수 대상이 관납물이 아닌 경우 이렇게만 숙지를 해두시면 괜찮아요. 왜 그러겠어요? 앞에 있는 국세징수 예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 게 결국은 뭐 한다는 소리예요? 강제징수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네.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라는 게 결국은 강제징수를 말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강제징수 하나만 숙지를 해놔도 나머지는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관납물이고 뭐가 관납물이 아닌지. 어떤 사람이 체납이 발생했습니다.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물품을 이미 수입을 했고 반출을 했는데 납부 기한 내에 납부 이행을 안 한 거죠. 납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체납이 발생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체납이 발생하면은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죠? 처음에 독촉을 하도록 합니다. 빨리 안 그러면 팔아버릴까야가 독촉까지예요. 그래서 독촉했으면은 그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다. 뭘 합니까? 팔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압류. 자, 그 다음에 압류를 했으면 왜 압류했어요? 팔아버리려고 압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매각을 하죠. 압류 매각한 다음에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압류하고 매각하는 이 매각 과정에서 이 납세 체납자의 재산이 국내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될 거예요. 이때 발견될 수 있는 게 체납자가 또 수입하려고 했던 보세구역에 있는 여기 있는 B라는 물품이 있을 것이고요. A라는 물품은 없다고 칩시다. 왜? 반출시켜서 팔아버렸으니까. 없다고 쳐요. 그리고 체납자가 국내에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재산이죠. 그러면은 이 압류하고 매각하는 대상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B라는 보세구역에 있는 외국 물품하고 재산, 일반 재산인 부동산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압류해서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해서 충당을 하려고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충당할 때 뭘 떠올려 봐야 돼요?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인지를 떠올려 봐야 되겠죠.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입니까? 아니죠. 수입 물품 자체가 아닌 거죠. 따라서 얘는 관납물이 아닌 재산인 거예요. 그렇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보세구역에서 매각을 해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수입 물품이 되는 거죠.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얘는 동일하게 우선순위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징수하도록 해야 되죠. 이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라는 것은 1항,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2항이라고 이해는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4조 1항하고 시행령에 있는 시행령 1조 2하고 이제 두 개를 보면서 비교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국세 등의 부가징수. 수세내거든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적인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들의 부가징수 환급과 관련해서는 관세법 규정을 우선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내국세 등에는 부지담지 개주교노 이렇게 교농교 이렇게 있었어요. 암씩 따라야 됩니다. 개주교농교 교교농. 근데 옆에 시행령 부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뭐가 없어요. 담지가 없어요. 담지가. 그렇죠. 담소세랑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없어요. 왜 없냐? 얘네는 세무서 소관이 아니에요.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세예요? 이거 지방세예요. 지방세.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납부를 해야 선납이 원칙이야. 선납이. 후납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 선생님 지방소비세는 왜 있습니까? 그럼 왜 안 하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했으면은 거기서 일부를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수를 하면은 부가가치세를 징수를 하면 지방소비세가 같이 징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체납이 됐다. 지방소비세도 같이 체납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방교육세는 왜 빠지냐? 담배 소비세에 붙어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두 개가 세트입니다.
선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행령 1조의 2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징수하는 거죠? 세무서장이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담배세 같은 경우에는 선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사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망사항. 이 법에 따른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가징수 환급 등에 관해서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가징수 환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어디다 쓰면 될까요? 지금 같이 붙어 있으면은 좀 안 돼요. 이 3사항은 별도로 좀 따로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어디랑 같이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거예요. 가산세랑 같이 생각해야 돼요. 체납처분비랑 생각을 해야 돼요. 체납처분비랑. 자, 그러면 가산세와 관련해서 부가징수 규정이 있습니까? 가산세 어떻게 부가징수한다?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찾아볼 수가 없죠, 없으니까. 네. 가산세를 부가징수할 때는 관세 부가징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부가징수하면 돼요.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 세액 확정하는 방식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잖아. 신고납부하고 부가고지 방식 있잖아요. 가산세는 신고납부 방식이나 부가고지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수정신고를 했다. 이때 가산세 발생하죠. 그럼 이 수정신고라는 것은 세액을 변경하는 제도인데 누가 하는 거예요? 납세의무자가 하는 거죠. 납세의무자가. 그럼 신고납부 방식이 있죠. 그러면 수정신고를 하면서 수정신고한 다음에 납부를 할 때 가산세도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가산세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만약에 세관장이 경정을 했다. 그럼 신고납부 방식 하에 부가고지 방식이죠. 그러니까 세관장이 부가하고 세액을 경정했으면 부족세액이 있을 때 납부고지서를 송달하도록 하고 있죠. 고지서에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산세가 같이 있어야 돼요. 본세, 가산세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징수비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 방식이 있을 수가 없겠죠. 부가고지 방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항 보도록 할게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가징수하는 내국세 등에 대한 담보 제공. 얘 같은 경우에는 사망 빼고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내국세 등이 부가징수랑 같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담보 규정 같은 경우에는 뭐의 보충 규정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납부의 보충 규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납부를 보증하는 제도이니까요. 수세네 좋죠. 수세네 계속 나오죠. 이런 게 이제 리듬 타는 거지. 자, 5조 법 해석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자, 1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이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죠. 2항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죠. 2항 읽어볼까요? 해석이나 관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인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 구조를 따져야 될 게 이 법의 해석이나 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느낌의 해석이나 관행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나 관행은 잘못된 이에요. 잘못. 오해석이나 관행입니다. 오해석이나 오관행. 무조건. 그게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 관행이 지속됐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수입신고를 할 때 이 오해석이 있으니까, 오해석이나 오관행이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어떤 행위를, 신고를 하겠죠. 그 신고했다라는 게 행위입니다. 그 신고한 세액 자체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나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뭘로 보는 거예요?
정당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또는 계산은 위법한 행위예요. 잘못된 해석으로 행위 또는 계산을 쓰니까 얘는 위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 대신에 뭘로 본다? 위법하지만 정당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정당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이 나왔네요. 해석이나 관행이 또 나왔습니다. 얘는 무슨 해석이나 관행인 거예요? 올바른이죠. 올바른. 올바른 해석이나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관행에 따라 과세한다라는 게 적법합니까? 적법하죠. 올바랐으니까. 적법한 과세일지라 하더라도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아세요? 적법한 과세. 적법한 과세일지라도 소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떠올려 보면은 잘못된 해관. 해관이 일단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러면은 납세자가 뭘 하겠습니까? 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서 계산이나 행위를 하겠죠. 행위를 했어요. 이거는 위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정당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잘 옳은 올바른 해석이나 관행이 또 생겼다면은 해석이나 관행이 또 생겼다면 이것은 적법한 과세 행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급 과세는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과세는 돼요? 앞으로 과세는 되지. 이후에 소급해서는 안 되지만 그 올바른 해석이나 관행이 있었으면 그에 따라서는 앞으로는 되죠. 잘못, 올바른, 적법, 위법 이것만 좀 중간에다 끼워 넣으시면은 얘를 숙제하기가 훨씬 좀 편합니다. 뭐 3절. 3절은 마땅히 이해할 만한 거는 없어요. 다만 3절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좀 정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간하고 기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앞에 뭐가 나옵니까? 기간이 나오죠.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나오는 항이 기간에 대한 내용이구나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계산하는 방법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요. 세부적인 내용. 세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 기한을 말하는 거예요. 기한 중에서 납부 기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보충적인 내용이 나와요. 기한이까지 뭔가 이행할 수 없을 때 연장을 해주는 보충적인 내용. 기한, 연장. 이렇게 해서 통칙 느낌, 본칙 느낌, 보충 느낌 이렇게 정갈하게 되어 있더라.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할 때 뭐부터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기간부터 계산을 하면은 되겠죠. 그 다음에 기한을 계산하면은 되겠죠. 자, 볼게요. 1항하고 2항 할 때, 기간을 계산할 때라고 나오죠. 3항하고 4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한을 계산할 때 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한이 기한으로 한다. 이렇게 기한이 키워드로 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항 같은 경우에도 기한까지. 그렇죠. 3항하고 4항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뭘로 지을 수가 있어요? 공휴일 등하고 그 다음에 전산처리 설비 등의 장애. 여러분들이 이거 안 외우시거든요. 이거 전산처리 설비. 얘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 보니까 관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기한 등이라고 나와 있죠. 납부 기한 등. 계속 기한 얘기밖에 안 나오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납부 기한 쉽죠? 여기도 두 문자 따볼까요?
수바신. 수바신. 얘는 이제 암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외워야 되는 거. 수바신. 수리일부터, 받은 날부터, 신고일부터. 왜 여기를 숙지를 하냐면은, 우리가 납세 신고는 알아, 또. 납부고지도 알아. 근데 이 뒤에 있는 받은 날인지 송달한 날인지를 헷갈려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를 별도로 설정을 해놨어요. 처음 우리는 키워드 체크를 할 때 15일을 체크를 자꾸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15일 체크할 필요가 없잖아. 너무 익숙하니까. 그럼 그때는 바뀌는 거야. 자꾸 키워드가. 그러니까 노트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책이. 오케이? 됐어요. 월별로 오늘 나왔던 거죠? 오늘 나왔던 거. 여기 이제 법령집에 있는 거 두 문자를 한번 따보도록 할게요. 두 문자를. 자, 문장을 외울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서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단순화시키려면은 세관장은 월납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단순화시킨 거예요. 세관장은 월납하게 할 수 있다. 너무 단순화되어 있잖아요. 관세청장이 요건을 갖추면은 이렇게가 이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숙지를 하시면서 나머지를 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문자는 뭐냐? 세관장은 이름 어쩔 수가 없죠. 세관장은 관정료 성납자가 세관장은 관정료 성납자가 대정바에 따라 신청할 때 1.3에도 불구하고 기동 달속세에 대해서는 기속달 말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요 정도 느낌입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따져. 네. 그러면은 얘를 읽을 때는 이렇게 그 책에다가 두 문자를 따놓으시면은 두 문자만 읽을 수가 없어요. 입에 안 붙어. 읽으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얘를 따로 옮겨 적으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저는 여기다 적을게요. 네. 여러분들은 목차 노트에다가 좀 옮겨 적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세관장은 세관장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관장 표현. 관정료 성납자가 대정바 신청 시 지금 제가 여기 신청할 때에는 인데 다른 조사를 붙여버렸죠? 상관없어요. 요 정도 상관없다. 대정바 신청 시 1.3 불구 기동달 속세에 대해서는 기속달 말까지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땄으면은 읽어보는 거예요. 세관장은 관정료 성납자가 대정바 신청 시 1.3에도 불구하고 기동달 속세에 대해서는 기속달 말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문장이 정확한 문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문장 느낌은 난단 말이야. 이 정도 수준까지 따면은 괜찮아요. 알죠? 근데 잘못된 두 문자가 뭐냐면은 그냥 이런 문장 느낌이 안 나고 그냥 뭐 법규, 납기, 동달, 속세, 원리를 뭐 이렇게만 해버리면 문장을 읽는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입에다 붙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좀 따주시면 되겠다. 자,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촘촘하게 따고 읽었을 때 문장 느낌이 좀 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찾아져요. 어떤 부분이 찾아지냐면은 관정료가 계속 찾아져요. 왜? 시행령 부분 가봤더니 여기도 나오죠. 기동달 속세. 얘도 반복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관정료는 아니에요. 관정선이에요. 어쨌든 관정이 반복되죠. 관정료 신청해야 된다. 세관장은 신청자가 관정료 계속 반복되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심지어 매직으로 지워도 됩니다. 지우고 그냥 관정료만 해도 돼요. 이렇게 계속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지우고 하시면 결국 읽어야 될 거는 별로 없어요. 알았죠? 뭔가 빛이 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근데 계속 꾸준히 해나가면 돼요. 속달말. 속달말. 얘도 계속 나오고. 그리고 밑에 또 나옵니다. 관정료. 관정료 또 나오죠. 계속 관정료 계속 나오지. 대정바도 계속 나오고. 대정시도 계속 나오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재지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관장은 천재 대정사로 얘도 계속 나오겠죠? 대정사도. 그죠? 천재 대정사로 법다신도 많이 나옵니다. 법다신. 그리고 여기에서 나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나열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얘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신고 그러면서 신고한 다음에 가로로 신신청 재통 납증 이렇게 따로 묶어 놓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는 문장 복원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열식은 따로. 그래서 법다신 법다신을 정기업인경 경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해서 일넘하기정 그 다음에 대정바 또 나오죠? 대정바에 따라서 기한 연장 가능.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로 해보시는 게 괜찮아요. 표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만이다 그러면 세모 표시로 해야겠다 나는. 그리고 이 경우 후단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슬러시 표시로 해야겠다. 정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단이나 단서 규정밖에 없으니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담보와 관련된 단서 규정도. 세필인경이죠. 세필인경. 납관상담제. 끝.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세관장은 천재 대정사로 법다신을 정기업인경에는 1
남넘 아기정 대정바 기한연장. 뭐 이 경우 뭘로 할까요? 세모로 할까요? 기한연장은 필인경 납관상담제. 그지 같은 거 알아요? 네, 수업이 아주 그지 같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은 법을 다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외우면 돼요. 네, 외우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입니다. 세관장은 천재 대정사로 법다신을 정기업인경에는 1년 넘어기정 대정바 기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네요. 이 경우 세필인경 납관상담제. 세필인경 납관상담제. 나중에 이 부분이 계속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얘가 통째로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모하고 답만 써놓으면 읽을 수가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정은 끝났습니다. 납부고지서 송달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죠. 보안기가 마찬가지죠.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장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